2학년 예술계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과제를 냈는데 여러분이 과제를 참신한 어떤 시구를 동원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표현들을 많이 창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4번 문제의 소가로 3번에 해당하는 과제는 여러분이 만들었던 시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참신하고 문학적으로 잘 표현된 시구들이 많아서 나중에 오프라인 개강을 하면 그 부분을 친구들하고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이 굉장히 잘 과제를 수행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 선생님이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과제를 예시답안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과제로 냈던 부분인데 2연과 3연의 가문누는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첫 번째 물음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시를 감상하면서 두 가지 중의적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역시 두 가지 의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나무가 봄, 밤에 눈을 맞으면서 고즈넉하게 서 있는 모습을 눈을 감고 있다고 의인화한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각화된 사물을 볼 수 있는 인체의 눈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첫 번째 파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시각화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체의 눈으로서 자,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 의인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 의인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역시 중의적 의미로서 자, 겨울 동안 나무 속에 고이 길러오다 봄을 맞아 곧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새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자, 두 번째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 말고도 여러분이 가문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감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대체로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제시를 하곤 합니다. 자, 정리할 학생은 정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물음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물음을 보니까 화자는 왜 가문눈이 예쁘다고 표현하였을까?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학생들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문눈이 예쁘다고 한 이유는 화자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였으니까 답이 다양할 수 있는데 자, 예시답안을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예쁘다고 했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시답안을 보면 고요하게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이 명상을 하거나 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서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를 보면 파릇파릇한 새싹을 품고 있는 생명력이 감탄스러웠기 때문이다. 자, 그런 새싹을 품고 있는 생명력이 초점을 뒀죠. 자, 그런 생명력이 감탄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런 진술은 예시답안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왜 가문눈이 예쁘다고 표현했는지 다양한 진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예시답안일 뿐이고 여러분이 진술한 답이 자,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음을 볼게요. 자, 세 번째 물음을 보면 눈송이들이 가문눈에 입 맞추려고 한다라고 표현한 까닭이 뭐냐라는 물음이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2강 강의 때 여러분하고 감상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입맞춤의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친근한 대상이나 아니면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눈송이들은 나무에 대해서 애틋해하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거나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자,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답들이 가능한데 예시답안을 보면 이렇게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화자가 그랬던 것처럼 눈송이들도 나무들의 가문눈에 감탄하고 그것을 예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의적이다, 사랑하는 감정을 품는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기에서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감은 눈이 예뻐서 감탄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예찬했다거나 이런 감정들, 즉 긍정적인 감정들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어떤 예시답안들도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할 학생들은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대상에 대한, 여기서 대상은 나무죠. 자, 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전체적으로 예찬적인 어떤 어조와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긍정적이면서 호의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자, 보세요. 나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에 감탄한다 해서 감탄. 자, 감탄하는 긍정적인 어떤 호의적인 어떤 정서를, 자,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한 부분이고요. 3번. 자, 과제로 수행했던 3번 문제인데, 자, 3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학적 감수성과 어떤 감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예시답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진술이 돼 있어요. 일단 봄눈 맞는 나무들을 보면 이 부분들은 왜 아름답다고 진술했나 볼까요? 봄밤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 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낮에 내리는 눈과 밤에 내리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낮에 내리는 눈은 눈이 명확히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운 미적 어떤 느낌이 들지 않는데, 밤에 내리는 눈이 빛에 반사되어서 빛나는 어떤 광경을 여러분이 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밤에 내리는 눈이 의외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 눈을 받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인데 또 밤에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구절을 보면 두 번째 구절,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또 아름답게 느껴졌대요. 자, 그 이유를 보니까, 자, 나무들이 눈을 감고 서 있는 장면을 떠오르니까 아름다웠다. 연상작용이죠. 자, 세 번째 예시답안을 보면 눈송이들이 줄다름 쳐온다. 그러니까 역시 인격화된 부분인데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했죠. 그 눈송이들이 나무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 그 달려오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왜 그랬나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눈송이들이 나무에 감은 눈에 입맞춤한다는 상상, 입맞춤한다는 어떤 상상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다름쳐 달려와서 어떤 망설임 없이 입을 맞춰버리죠. 그래서 입맞춤의 대상이 역시, 자, 사랑하는 대상이나, 자, 호의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굉장히 그 장면 자체가 낭만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또 아름답게 느껴졌대요. 자, 나무들의 너 아니 너의 감은 눈이, 이렇게 생략된 표현들이 있는데, 이 생략된 표현들은 이연 전체를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다시 넘겨서 이연을 보시면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 구절 전체가, 이연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를 봤더니, 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이연이 각행이 모두 니은으로 시작하는 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둔이라는 것은 율격을 형성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운율과 율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둔이라는 것이 있는데, 둔이라는 것은 각 행의 첫 음운 또는 첫 글자가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시에서 각 행의 첫
음운 또는 첫 음절 반복되어서 첫 음절이 반복되어서 요거 미안합니다. 넘어갔네요. 반복되어서 운율 또는 이걸 리듬감이라고 하죠. 운율을 형성하는 문학적 표현 기법이에요. 자, 두운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각행의 첫 음운 또는 첫 음절이 반복되면서 자, 운율, 리듬감을 형성하는 문학적 표현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연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연에 두운의 요소가 제시가 되어 있나 볼게요. 자, 이연에 우리 교과서 이연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네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감상을 할 때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연이 첫 행의 첫 음운을 보세요. 첫 음운이 니은이죠. 자, 이행의 첫 음운도 니은이죠. 삼행의 첫 음운도 니은이죠. 사행의 첫 음운도 보니까 니은이에요. 자, 이렇게 각 행의 첫 음운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각 행의 첫 음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각 행의 첫 음운의 반복을 통해서 율격을 형성할 때 운율을 형성하죠. 운율을 형성할 때 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을 두운이라고 한다. 두운이라고 명명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두운의 어떤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활동에서 언급을 해주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두운의 어떤 형성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운이 언급됐으니까 설명드리면 우리 대학 수학역시험이나 내신고사에서는 이 두운보다도 가군이라는 어떤 운율 형성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제시해요. 자, 두운과 비교해서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두운보다는 가군입니다. 가군.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가군이에요. 자, 그럼 가군은 뭐냐? 가군은 두운이 각 행의 첫 음운 또는 첫 음절이었잖아요. 가군은 각 행의 마지막 음운 또는 마지막 음절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군은 각 행의 마지막 음운 또는 마지막 음절이 반복이에요. 마지막 음절이 반복입니다. 음절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율격 또는 운율 또는 리듬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운적 요소 또는 가군적 요소라고 할 때 자, 이런 어떤 비교를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두운의 요소 또는 가군의 요소라고 하면 율격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각 행의 첫 음운 또는 첫 음절이냐 또는 마지막 음운 또는 마지막 음절이냐에 따라서 두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군이라고 하기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아름답다고 생각한 구절에는 뭐가 있느냐를 봤더니 이런 구절을 또 언급을 했어요.
너희 예쁜 감은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좋아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또 떠올랐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의 아름다운 구절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학생별로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예시답안을 참고해도 되고, 여러분이 작성한 그 내용을 답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또 우리가 과제로 수행했었던 4번 문제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자신의 주변에서 이 시의 꽃침과 같은 의미를 지닌 대상을 찾아 그것에 관해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민복 시인의 이 시를 우리가 감상했을 때, 봄꽃이라는 시를 감상했을 때 꽃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치유의 기능,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라고 같이 한번 감상을 해봤었죠. 그래서 그러면 치유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대상물을 찾아서 기술해보는 과제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을 여러분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참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의 상처를 이러한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시답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시가 꽃침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 같다. 그래서 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평소에 이 학생은 자, 시를 감상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려 왔던 거예요. 자, 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위로하고, 자, 그리고 치유해 주기도 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내용으로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고칠 것을 역설하기도 하는 면이 있어서 꽃침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또 여러분이 잘 수행을 했는데 봄눈 오는 밤이라는 본문의 시와 봄꽃이라는 우리 학습활동의 시처럼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인상 깊은 식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이 잘했어요. 그래서 시구가 굉장히 참신하면서 독창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봄비를 언급했는데 특징은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봄의 새싹을 깨우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봤고, 자, 이것을 통해서 만든 시구를 보니까 이런 시구를 창작을 했어요. 봄비는 잠꾸러기 새싹을 깨우는 잠영종, 따르릉 따르릉 내린다. 그래서 약간 동시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봄비와 잠영종을 1대1로 대응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봄비와 잠영종을 대응시킨 비유법을 또 활용을 해서 참신한 시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봄눈 오는 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상의 뜰에서 보듯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봄눈 오는 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섬세한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1년에서는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했고 2년에서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였으며, 자, 1년에서는 뭐였대요? 풍경 묘사를 했고, 자, 2년에서는 상상하였으며, 자, 3년에서는 그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눈이 줄다름쳐 온다. 자,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눈이 줄다름쳐 온다고 또 상상했죠? 상상하면서 자신도 눈처럼 그러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감은 눈에서 눈은 의인화된 나무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 막 터져 돋아나르는 초목의 싹. 자, 두 번째이죠. 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중의법이 적용됐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감은 눈이라는 시구는 앞의 경우라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대요? 나무가 봄눈에 덮여있는 모습. 뒤의 경우라면 나무의 그 눈이 봄을 맞아 싹트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두 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중의법, 중의적 표현이다. 또는 중의법이 적용되었다.
적용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시의 어떤 감상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작품은 소설이에요. 현대 소설인데, 여러분이 문학의 어떤 장르에 특히 서정갈래 다음에 접하게 되는 어떤 갈래가 서사갈래입니다. 자,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작품이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할 때 서정갈래는 자, 시어를 압축적이고 또 함축적인 시어를 동원해서 화자의 정서와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작품이다. 갈래이다. 라고 했었고, 서사갈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사갈래는 하나의 사건이 전개되는데 그 전개되는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 시간의 흐름은 시간이 순차적 흐름일 수도 있고 시간의 역순행적, 그러니까 역전적인 구성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서사갈래의 경우에는 이야기 구조를 갖추는데 그 이야기 속에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현대소설 19세라는 작품은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 인물 간의 갈등이 어떤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가 되는지. 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갈등이 봉합되고 해소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이 소설을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볼 겁니다. 작품의 제목이 19세라는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에요. 미리 감상해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미리 접해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 19세라는 작품은 소설의 여러 하위 갈래 중에 성장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성장소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자, 19세라는 작품은 성장소설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자, 성장소설이 뭐냐면, 자,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심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자, 주인공이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는 소설이에요. 자, 주인공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을 거둔다. 자,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는 소설. 그래서 정신적 성숙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어떤 정신적 성숙을 얻게 되느냐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소설에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과 그리고 갈등 과정이 해소되는 어떤 과정을 선생님이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갈등의 어떤 해소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인물과 인물 사이 관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럼 인물과 인물 사이 관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겠죠. 일단은 첫 번째 인물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인물은 정수죠. 정수라고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잘난 형에 대한 어떤 열등감 또는 성적 호기심,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으로 가득한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다.
자,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대요. 자, 빨리 돈을 벌어서 농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이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한다. 상업고등학교죠? 자, 상고에 진학한 목적이 굉장히 특이해요. 상업고등학교에 당시에 진학하면 취업이 은행권으로 취업을 했었고, 자, 은행권에 취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적은 지니고 있었는데, 자, 그 목적이 굉장히 특이하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농사 미천을, 농사질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학생이에요. 나라는 학생은. 그래서 상고에 진학한다는 주산을 잘하지 못해서, 자, 주산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 주산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칙 연산을 수행했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주산을 잘 하지 못해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이런 주산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 주산에 흥미도 없었고 적성도 잘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주산을 잘하지 못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면서 농사일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학교를 그만두고 자,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부모님이 과연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한마디로 학교를 때려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역시 이 주인공의 부모님도 아버님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순간, 선언한 순간 이 아들과 굉장히 갈등을 빚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과연 농사를 짓게 허락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의 갈등 원인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 사이 어떤 갈등이 촉발되는 부분입니다. 자,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하는 부분. 자,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여러 일을 겪으면서 성장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에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뜻을 자신이 어떤 의사를 표현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으로 앞부분의 줄거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러는 사이 내일같이 개학이 다가왔다. 그날 저녁 나는 먼저 아버지가 있는 사랑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라는 선언을 하죠. 자, 안 다닌다고 한 이유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이유가 뭐였나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원래는 상고에 진학해서 자, 금융권에 취업을 하고 자,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농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바로 때려치고 농사를 짓겠다고 아버지에게 선언한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깜짝 놀라셨죠? 안 다니면.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대관령엔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라고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남의 집 종살이 앞에 여러분 또라는 부사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또 남의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라 해서 또라는 것은 한번 아들이 농사를 지으러 대관령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자, 정보가 아래 제시가 되어 있네요. 내가 겨울방학 동안 가출을 또 했었네요. 가출해서 대관령이 하숙집에서 일했던 상황.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또 그때 겨울방학 동안 거기 대관령 가서 너 농사 짓고 왔는데 또 남의 집에 또 빌붙어가지고 종살이 또 하고 싶니? 라고 해서 아버지가 화가 또 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버지 부정적인 어떤 반응이 잘 나타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버지와 나의 어떤 갈등이 촉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갈등의 시작 부분이죠. 아버지와
주인공 나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또는 시작되고 있다. 자, 아버지와 나 사이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남의 집 종살이가 아니라요. 아버지,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나의 결심이 잘 드러나고요.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봐라, 정수야. 네 올해 나이가 몇이냐? 17살요. 그러면 그건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거는 너 20살이 넘어서도 성년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농사를 짓는 거는 좋은데 학업을 마치고 나서 네가 성인이 된 이후에 농사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나에게 자신이 나이 청소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자, 청소년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학업에 열중하는 일이죠.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 또는 학문에 임하는 것. 자, 그래서 네가 이 시기를 놓치면 20살 넘어서는 이 학교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청소년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특정 시기에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말이야,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니? 라는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현재 너희 나이에 17살에 할 수 있는 그 공부라는 것이 학업에 열중하고 학문에 임하는 그 활동이 커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할 수 있는 공부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아버지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한 해라도 빨리요. 아버지가 또 화가 나셨죠? 자, 그런 거 빨리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합니다. 돈 벌려고요. 공부도 취미가 없고 하니까.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고 하니까. 자, 다시 학교로 가라고 아버지가 명령조로 말씀하시죠. 당시에는 아버지의 어떤 가정 내에서의 어떤 권위가 대단했었죠. 옛날에는. 자, 그래서 명령조로 아버지가 나이 부탁 청이죠. 저는 부탁 청을 거부했어요. 자, 아버지가 명령조로 나이 청을 거부하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 갈등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아버지와 나 사이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아버지와 주인공 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자, 아버지와 나 사이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심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갈등이 해결되려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누군가가 양보를 하느냐 아니면 타협점을 찾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말을 이제 거역하겠다는 거죠.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고요. 이 부분 또 주목하세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집에서 뭐 엄마와 싸우고 나서 또는 아빠와 싸우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엄마와 아빠의 어떤 반대 때문에 못하게 됐을 때, 자, 그랬을 때, 나 집 나갈래, 가출할래, 라고 하면서, 어떤 그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는, 갈등 상황을 피하고 보려는, 자, 그런 어떤 태도가 성숙하지 못한 태도거든요. 자, 이런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갈등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나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이 뭐예요? 또라는 부분이죠. 또 아까도 또가 있었죠.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고요. 자, 아까 겨울방학 때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한번 짓고 왔었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집 나가고 말 거예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자, 이전에 가출을 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멀리요. 이번에는 더 멀리 간대요. 자, 이번에는 더 멀리 간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그 부분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그 말을 했대요. 맞아 죽을 각오까지 했대요. 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농사에 대한 어떤 농사를 짓겠다는 어떤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은 농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자,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건너가서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자, 점차 아버지와 나 사이 어떤 대립과 갈등이 자, 어떻게 뭐 완화되거나 줄어들 어떤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라고 또 명령조로 아버지가 거부하죠. 똑같습니다. 자, 명령조로 아버지가 거부하는 부분, 이 부분이 똑같아요.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자, 아들이 어떤 청을 눌러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도 또 자, 물러서지 않아요. 자,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을 꺼내듭니다.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일임하겠다고, 맡기겠다고. 그때 아버지가 그래놓고선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에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또 설득을 합니다. 자, 아버지와 나 사이의 어떤 물러섬이 서로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건너가라니까 아버지도 이제 명령을 합니다. 건너가도 저는 학교 이제 안 다녀요. 지금까지도 억지로 다녔던 거라고요. 자, 억지로 힘들게 다녔는데 이제는 제 뜻대로 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글쎄 건너가래도 정말 저 안 다녀요. 그러니 제발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나를 방에 놔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파국까지는 아니지만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무교대를 하듯 다시 어머니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다. 자, 어머니도 내 편이 아니죠. 자, 어머니도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거죠. 자, 그때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 말했다. 그렇게 다시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다.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다.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대요. 자, 종아리에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대요. 자, 아버지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당시에는 어떤 그 훈육적 체벌이 굉장히 성행하던 때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 아버지가 회초리를 든 장면을 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체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는 인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어떤 대드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막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엔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그 고집만은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방학 전에도 일주일가량을 무단 결석까지 할 정도로 학교에 가기 싫었나 봐요. 자, 개학이 되어서도 내가 학교로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다. 학급 실장과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용문이었다. 그 두 친구에게도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학교로 나가볼 테니까. 친구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밤까지 다시 아버지와 길고 긴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라고 해서 둘 사이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성격이 여기서 잘 드러나죠. 아버지의 성격도 마찬가지고요. 자, 둘의 성격, 두 인물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고집이 세요. 그리고 한번 결심한 일은 타협하거나 다시 되돌리지 않는 나의 성격. 타협하지 않죠. 타협하거나 다시 되돌리지 않는 나의 성격이 잘 드러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 부분을 정리하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강에서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따로 과제를 내지 않고 끝까지 이 소설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는 걸로 과제를 대체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